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57살이에요.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고요. 그런데 2024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을 받으러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옷을 고른 날이었죠. 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62살인 남편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왔네? 빨리 끝내자. 반반 나누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자리에 앉았어요. 제 옆에는 제가 6개월 동안 공들여 찾은 변호사님이 계셨죠. 그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피청구인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8대 1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8대2. 저는 그냥 담담하게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순간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책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23건, 혼인 기여도 산정 자료, 그리고 특유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하나씩 판사님 앞에 놓였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도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어떻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날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 알겠어? 남편은 계속 서류를 넘기다가 그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길래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에요. 1994년 5월이었어요. 저는 27살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했죠. 그리고 은행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은행원 되는구나. 자랑스럽다. 영희야, 축하한다. 이제 내 인생 펼쳐봐라. 근데 그때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철수. 당시 30살이었고 중견건설 회사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성실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철수 씨가 청혼을 했죠. 고마워, 영희야.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거울 보면서 혼자 다짐했죠. 이 사람 뒷바라지 잘하자. 우리 행복한 가정 꾸리자.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였어요. 전세금은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주셨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남편 출근 챙기고 저도 출근 준비하고. 여보 잘 다녀와요. 응, 당신도. 저녁에 봐. 주말에는 손잡고 한강공원도 산책하고. 영희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좋아. 저도요, 오빠. 그런데 결혼 6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이제 막 은행 일 시작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희야, 미안한데. 회사에서 지금 승진 타이밍이야. 아이 낳으면 당신이 좀 집중해서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럼 제 직장은요? 일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지금은 가정이 우선이지. 내가 열심히 벌게. 당신만 믿어. 저는 며칠 고민했어요. 근데 뱃속에 아기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오빠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제가 뒷바라지 잘할게요. 고마워, 영희야.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은행원의 꿈을 접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서랍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남편이 잘 되면 우리도 행복해질 거야. 1995년 봄 저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진짜 삶이 시작됐죠. 아니, 어쩌면 희생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 1년 차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요. 임신 7개월인데도요. 무거운 몸 이끌고 부엌에 가서 남편 아침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만들고 김치 담고. 6시 30분에 남편 깨웠죠. 여보 일어나요. 아침 다 됐어요. 5분만 더. 안 돼요. 늦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남편이 씻고 나오면 제가 다림질해 놓은 와이셔츠랑 정장 꺼내드렸어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저녁은 해놓을게요.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남편 현관까지 배웅하고 나면 바로 집안일 시작이에요. 설거지, 청소, 빨래. 임신한 몸인데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죠. 여보, 미안한데 오늘 부장님이랑 과장님 우리 집에 데려가도 될까? 회식 자리가 안 잡혀서. 지금요? 집에 준비된 게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라면이라도 괜찮아. 부탁이야, 여보. 저는 임신 8개월 몸으로 마트에 뛰어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걷기도 힘든데 삼겹살이며 소주며 안주 사서 왔죠. 급하게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저녁 9시에 남편이 상사들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음식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 숙이기도 힘든데 삼겹살 굽고 찌개 끓이고 계속 술 따르고. 사모님, 철수 복 받았네. 이렇게 내조를 잘 해주시니. 그러게 말입니다. 제 와이프 덕분에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한 걸요. 남편 일 잘 되게 하는 게 제 일이죠. 근데 그날 밤 손님들 돌아가고 나서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배는 당기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부어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근데 거실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1995년 4월 드디어 딸을 낳았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딱 하루 쉬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비용이 아까워서요. 영희야, 힘들겠지만 우리 아끼면서 살자. 내가 곧 승진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육아 시작했어요. 기저귀 빨고 분유 타고 밤낮 없이 우는 아기 달래고. 친정 엄마가 찾아오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영희야, 얼굴이 왜 이래? 좀 쉬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빨리 성공시켜야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근데 저는 안 쉬었어요. 아기 업고 남편 와이셔츠 다렸고 아기 재우면서 남편 구두 닦았어요. 남편이 그런 저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만 믿고 살게. 그 말 들으면 힘이 났어요. 그래, 이 사람만 잘 되면 나중엔 우리도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제 헌신은 계속됐어요. 1997년 결혼 3년 차였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영희야, 내가 해냈어. 대리 달았어.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 희생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뒷바라지 잘 해줘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희야, 미안한데 이번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어머님이요? 응. 당뇨에 고혈압까지. 의사가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한대. 형님들은 다 바쁘고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영희야. 조금만 고생하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얼마 안 가실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저는 2살 된 딸 키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맞게 된 거예요. 제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혈당 체크하고 약 챙기고 아침 준비하고. 며느라, 이 반찬은 너무 짜. 다시 해. 네,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하더라. 내가 그나마 나은 편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낮에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애는 놀이방에 맡기고. 저녁엔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 준비하고. 밤엔 아기 재우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대학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우리 동창회 하는데 올 거지? 미안해.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야,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은행 다니던 애들 다 나온대. 너도 같이 합격했었잖아. 나는 못 가. 미안해. 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이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 전화 끊고 거울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고작 30살인데 얼굴에 주름 생기고 머리카락 빠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곧 정신 차렸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이 더 승진하면 우리도 여유 생길 거야. 그런데 1999년에 제가 둘째를 가졌어요. 여보,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좋은데 우리 아들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 병수발에 첫째 키우기도 벅찬데. 괜찮아.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우리 엄마도 예전엔 애 5 키우면서 시집살이 했대. 당신은 애 2인데 뭐. 임신 5개월 차였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업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죠. 유산되셨습니다. 무리하셨죠? 임산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쉽네. 근데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그보다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PT가 있어. 양복 새로 맞춰야 하는데 내일 양복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제가 지금 입원 중인데요. 아, 그렇지. 그럼 퇴원하고 바로 가줘. 부탁이야. 저는 그날 눈물을 삼켰어요. 알았어요. 퇴원 다음 날 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양복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 승진 파티를 준비했죠. 과장 달았어. 영희야, 우리 집에서 파티 하나 하자. 동료들 불러서. 지금요? 저는 또다시 파티를 준비했어요. 유산 후유증으로 몸은 아픈데 손님 2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했죠. 그날 밤 손님들은 칭찬했어요.
철수 씨, 사모님 정말 내조 잘 하시네요. 제 와이프는 최고죠. 근데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2000년대가 밝았어요. 시어머니는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5년간의 병수발이 끝난 거죠. 장례식 날 시댁 큰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어, 재수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재수씨 칭찬 많이 하셨어.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미안해. 유산 후유증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느라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고. 네. 제 고생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2005년 남편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2008년엔 부장이 됐고요. 남편 연봉은 점점 올라갔고 집도 강남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죠. 영희야 봐. 내가 해냈지. 이제 우리도 강남 사람이야. 당신 잘 됐네요.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근데 그 고마워는 점점 무의미한 말이 됐어요. 저의 헌신은 이제 당연한 것이 돼버렸거든요. 2010년 큰딸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여보, 큰애 대학 등록금 걱정이에요. 요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내 연봉으론 좀 빠듯한데. 당신 친정에서 도움 받을 수 없어? 친정이요? 응. 당신 아버지가 시골에 땅 있다고 했잖아. 그거 좀 팔아서.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인데요. 우리 딸 교육이 먼저지. 부탁 좀 해봐.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큰애 대학 등록금이. 괜찮다. 손녀 교육이 중요하지. 그렇게 친정 땅이 팔렸고 그 돈으로 딸 대학 등록금을 냈어요. 근데 남편은 잘 됐네. 당신 아버지 좋은 분이야. 그나저나 요즘 회사에서 골프 모임이 생겼어. 임원들이랑 친해지려면 골프를 배워야 하는데. 골프 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투자야, 투자. 인맥이 중요해. 당신이 스케줄 좀 관리해줘. 주말마다 골프 약속 잡아야 하거든. 네. 저는 남편 골프 스케줄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골프 용품 챙기고 골프 약속 잡아주고 골프 모임 후 집에서 회식까지 준비하고. 남편 동료들은 저를 칭찬했죠. 부장님, 사모님이 정말 내조의 여왕이시네요. 그럼요. 우리 와이프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죠. 근데 정작 저한테는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찾아? 당신이 갖다 줘야지. 지금 설거지 중인데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저는 손 닦고 양말 가져다 줬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갔고요. 2015년 남편은 임원이 됐어요. 임원 승진 파티가 열렸고 저도 참석했죠. 박 이사, 축하합니다.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박 이사가 복 받은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여보,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그래? 네. 제가 당신 뒷바라지 잘한다고. 당연한 거 가지고 왜 칭찬을 받아? 부부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 근데 그 생각은 금방 지웠어요. 그래. 부부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2020년이었어요. 남편은 58살이 됐고요. 정년퇴직까지 2년 남은 시점이었죠.
회사에서는 전무 승진이 코앞이었대요.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 보였어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아서 야근이 많아. 그래요? 몸 챙기면서 해요. 나이도 있는데. 알아서 할게.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밤 9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11시, 12시를 넘기기 일쑤였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회식이 많아. 임원이면 회식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도 매일은. 당신은 몰라. 회사 생활이 어떤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와이셔츠 빨래하다가 묘한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향수 냄새였어요. 여자 향수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어요. 설마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 향수 냄새겠지. 근데 며칠 후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떨리는 마음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립스틱 자국 같은데? 뭐? 아, 그거. 회식 때 옆에 앉은 여자 팀장이 술 취해서 팔 잡더니 묻은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요? 왜 의심하는 거야? 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집에서 쉬러 왔는데 이런 걸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2021년 남편 행동은 더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놨어요. 여보, 왜 휴대폰을 그렇게 끼고 살아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밤 12시에 무슨 회사 연락이? 글로벌 업무하면 시차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당신은 몰라. 어느 날 거실에서 청소하다가 소파 틈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이게 뭐지?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그날은 남편이 회사 워크숍이라며 1박 2일 출장 간다던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근데 곧 부정했죠. 아니야. 회사 워크숍을 호텔에서 했을 수도 있지. 며칠 후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2인 코스 요리. 날짜는 평일 저녁 7시. 그날 남편은 분명 야근한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거 설명 좀 해줄래요? 영수증을 내밀었죠. 이게 뭐?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했어요. 그래. 중요한 거래처라서 접대한 거야. 2인 코스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죄송해요. 피곤해. 나 좀 쉬게 놔둬.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근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2022년 겨울이었어요. 더 이상 눈 감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행동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라며 나가고 명절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2023년 봄. 남편은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은 3억 원이었죠. 회사에서 퇴직 기념 파티가 열렸고 동료들이 모여 축하해 줬어요. 박 전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남편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여보, 이제 퇴직했으니까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제주도나. 나 좀 쉬어야겠어. 30년 넘게 일했는데 피곤해. 그래요. 그럼 천천히 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올게. 또요? 어제도 나갔잖아요. 퇴직했는데 친구들도 못 만나. 당신은 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2023년 5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영희야, 앉아봐. 왜요? 남편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았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영희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는 거야. 뭐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오래 생각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 만난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다른 여자 만났어. 그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30년을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각자의 길이요. 당신 말이라는 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36살. 36?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부터였어요? 3년 됐어. 뭐라고요? 3년. 3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던 거예요. 당신, 정말 숨이 막혀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반반 나누면 되지. 넌 집 가져가. 나는 현금이랑 예금 가져갈게.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원만하게 끝내자. 원만하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냉정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 이웃들 다 들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 얻어줬어. 거기서 지내고 있어. 퇴직금으로요? 그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30년을 헌신한 아내는 한순간에 버리고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젊은 여자한테 집을 사주고.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딸이 급히 달려왔죠. 엄마! 엄마! 병원에 데려가. 아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미안해. 엄마가 걱정 끼쳤구나. 엄마 잘못 없어요. 아빠가 정말 너무해요. 그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내 30년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3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딸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밥 좀 먹어요. 제발.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근데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결혼식 날, 신혼집, 아기 낳던 날, 시어머니 병수발, 유산, 남편 승진, 딸들 성장.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푸석한 얼굴, 나이 든 모습. 이게 나야? 57년을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 순간 눈빛이 변했어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딸이 놀라며 달려왔죠.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마. 엄마 정신 멀쩡해. 거실로 나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죠. 황혼 이혼 재산 분할. 유책 배우자.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혼인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비율 상승. 그래, 법이 있구나.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불륜 증거 확보. 재산 목록 작성. 변호사 상담.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딱 한 번만 만나요. 뭐가 궁금한데? 그 여자.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잖아요. 3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예요? 왜 그걸 알아야 해? 그냥 알고 싶어요. 제가 바보처럼 속은 게 언제부터였는지. 2020년 여름이야.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다가왔어. 그래서 넘어간 거군요. 미안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강남 대치동 오피스텔이야. 왜? 주소 알려줄 수 있어요? 왜? 나도 알 권리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 재산으로 사준 곳이면 알려줘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근처 대치 오피스텔 503호야.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 재산 분할 정말 반반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 원만하게 끝내자. 네, 원만하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원만하게, 천만에. 곧바로 메모장에 적었죠. 대치동 오피스텔 503호. 불륜 시작 2020년 여름. 회사 후배 36세. 그리고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탐정사무소 맞나요? 네. 불륜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제 6개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미션은 증거 수집이었죠. 탐정사무소와 계약을 맺었어요. 의뢰인님, 저희가 2주 동안 미행하면서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꼭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사진, 영상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의뢰인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손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주는 장면.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는 분노가 슬픔을 이겼죠.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미션은 재산 조사였어요. 집안에 보관된 모든 서류를 뒤졌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 내역, 주식 계좌, 보험증권, 연금 내역. 이게 다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거구나. 그리고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도 정리했어요. 1997년 시어머니 병원비 1천만 원. 2010년 딸 대학 등록금 5천만 원 친정 땅 판돈. 2015년 아파트 계약금 보탬 2억 원. 우리 친정에서만 3억 가까이 지원해줬네. 이 모든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세 번째 미션은 법률 자문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 3곳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변호사 상담에서요. 의뢰인님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얼마나 유리한가요? 보통 6대4 정도는 가능하고요. 증거가 확실하면 7대3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 상담에서는요.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증빙만 확실하며요. 세 번째 변호사 상담에서는요. 의뢰인님은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헌신하셨으니 혼인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하죠. 남편이 일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님 덕분입니다. 법원도 이걸 인정해요. 세 곳의 상담을 종합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을 선택했죠. 변호사님, 제가 의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8대2 가능할까요? 8대2요? 네. 제가 80%, 남편이 20%. 증거가 확실하니까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하시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번째 미션은 카드 내역 확보였어요. 남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치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여행사. 이 돈이 다 그 여자한테 쓴 거구나. 계산해보니 3년 동안 약 1억 원이었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다섯 번째 미션은 오피스텔 계약서였어요. 남편 서류 가방을 뒤져서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을 찾아냈죠. 계약자 박철수, 실거주자 김미연 36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퇴직금으로 이걸 사줬구나. 여섯 번째 미션은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 잠금을 풀었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역시 카카오톡을 켰죠. 미연아트이라는 이름의 대화방. 떨리는 손으로 대화를 읽어 내려갔어요. 오늘 집에 못 가. 와이프가 의심하는 것 같아.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빨리 이혼하고 저랑 사세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눈물을 참으며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약 50건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6개월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탐정 보고서 사진 30장, 영상 5건. 카드 사용 내역 3년치. 오피스텔 계약서 4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50건. 호텔 영수증 20건.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친정지원금 증빙 3억 원. 혼인기여도 자료 30년 전업주부. 모든 서류를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의뢰인님,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승소 가능할까요? 95% 이상입니다. 아니, 거의 100%라고 봐야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2024년 9월이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최종 확인을 받았죠. 의뢰인님, 이제 조정 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드디어군요. 네. 상대방은 아마 반반 분할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80일을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 원 별도 청구. 상대방이 놀랄까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남편한테 법원 조정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남편은 통지서를 받고 피식 웃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뭐야, 벌써 신청했네? 빨리 끝내려나 보네? 남편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조정 통지 왔는데요. 그냥 반반 나누면 되는 거죠?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대5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럼 쉽게 끝나겠네요.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그렇죠. 우리 와이프 성격 알잖아요.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문제 없을 겁니다. 남편은 안심했대요. 빨리 끝내고 새 출발해야지.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조정 신청 들어왔어. 정말요? 언제 끝나요? 한두 달 안에 끝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근데 남편은 몰랐죠. 제가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조정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정일 전날 밤이었어요. 딸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내일 조정이죠. 응, 걱정돼요. 아빠가 우기면 어떡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요. 엄마가 바보였구나. 30년 동안. 엄마, 이제는 안 당할 거야. 내 인생 찾을 거야. 엄마 응원할게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내 딸. 그날 밤 준비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증거자료 일부 불륜 증거 사진, 영상, 대화. 증거자료 2부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증거자료 3부 친정지원금 증빙. 증거자료 4부 혼인 기여도 자료. 청구서 재산분할 82 위자료 1억 원. 완벽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박철수,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30년 동안 순하게만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조정일 당일 아침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단정하게 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렇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 파이팅. 응. 다녀올게.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조정실 앞에 섰죠. 의뢰인님, 준비되셨죠? 네,
완벽하게요. 상대방이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안 흔들려요.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자신만만한 얼굴로요. 왔네? 네. 남편은 저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빨리 끝내자. 우리 원만하게. 그럼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 뒤에는 30년의 분노가 숨어 있었죠. 자, 그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의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측 의견은요? 저희는 재산 분할 80일을 요구합니다. 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8대2가 뭔 소리야?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별도 청구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판사님 앞에 놓였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도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조정실 아니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불륜 증거 사진이었죠. 남편이 그 여자랑 손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캡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주는 장면.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게 어떻게? 라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제가 몰래 캡처해둔 그 대화들이요. 오늘 집에 못 간다. 와이프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들. 남편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3년간 그 여자한테 쓴 돈 약 1억 원. 고급 레스토랑 52회, 호텔 숙박 23회, 명품 구매 15회. 네 번째 페이지는 오피스텔 계약서였어요. 계약자 박철수, 실거주자 김미연, 보증금 5천만 원. 퇴직금으로 사준 그 집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피청구인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당황하며 남편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의뢰인님, 이건 너무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박이 불가능해요. 그때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죠. 이건 무엇입니까? 제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거기엔 제 30년이 담겨 있었어요. 1994년 은행 취직, 포기 증빙,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시어머니 병수발 기록, 1999년 유산 기록, 30년간 전업주부로 가사 전담한 기록들.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의뢰인은 30년 동안 경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희생 덕분입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섯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친정지원금 목록이었죠. 시어머니 병원비 1천만 원, 딸 대학 등록금 5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2억 원. 총 3억 원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은 증빙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요약서를 제출하셨죠. 재산분할 8대2 청구인이 80%. 근거는 유책 배우자 불법행위, 혼인기여도, 특유재산. 위자료 1억 원. 근거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연금 분할 50%. 법정 원칙대로요. 판사님이 남편 쪽 변호사한테 물으셨어요. 의견 있으십니까? 남편 변호사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 복도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8대 1하니. 근데 남편 변호사가 말했죠.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법정 싸움 가면 더 불리해집니다. 10분 후 다시 조정이 시작됐어요.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청구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죠. 뭐라고? 근데 남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뢰인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뭐냐고. 제가 말했죠. 당신은 30년 동안 당연하게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 제가 받을 차례예요. 판사님이 조정 결과를 낭독하셨어요. 재산 분할은 청구인 73%, 피청구인 27%로 합의. 위자료는 5천만 원. 연금은 50% 분할. 양측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서명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죠.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그대로 의자에 쓰러졌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수 있을 줄은.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말했죠.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30년 동안 절 당연하게 여긴 거. 그리고 돌아서서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저는 말했어요. 이겼어. 딸이 소리쳤어요. 정말이냐고. 그제서야 눈물이 흘렀어요. 응, 엄마가 이겼어. 딸과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조정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받은 금액은 이래요. 아파트 시가 8억 원, 예금 및 주식 2억 원, 친정지원금 특유재산 인정 3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연금 분할까지. 총 약 7억 원이었어요. 남편은 현금 일부랑 주식 일부, 연금 절반. 총 약 2억 원 받았죠. 남편 근황은 나중에 딸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줬대요.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요. 며칠 후 그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대요. 미안하다고, 자기는 오빠가 돈 많은 줄 알았다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남편은 오피스텔도 정리하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60대 중반 나이에 혼자서 원룸 생활이요. 저녁마다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예전을 후회한대요. 자녀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딸은 아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아들도 실망이라며 연락하지 말래요. 남편은 홀로 남겨졌죠. 반면 저는요. 딸들이랑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요. 예전처럼 새벽 5시에 남편 아침 차리지 않아도 돼요. 와이셔츠 다리고 구두 닦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거실 창문을 열면 공기가 상쾌해요. 오전 10시엔 요가 수업에 가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했죠.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점심엔 친구들을 만나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말했어요. 영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혼 잘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 오후엔 베이킹 클래스에 가요. 베이킹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마카롱이 완벽하다고. 저는 말했죠. 요리는 3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저녁엔 딸이랑 함께 식사해요. 딸이 물어봐요. 엄마 오늘 뭐 했냐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베이킹도 배웠다고 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바빠 보인다. 좋은 의미로요. 저는 대답했죠. 응, 엄마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엔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땅 팔아주신 돈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쓸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법적으로 제 거라고 인정받았어요. 이제 제가 이 돈으로 제 인생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딸도 잘 키우고 저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현재 2024년 12월이에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글쓰기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제목은 30년 만의 독립이에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죠. 어떤 피해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요. 그분이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57세. 근데 눈빛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서 다행이에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 헌신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서서 제 권리를 찾았어요. 법은 헌신한 사람의 편이었어요. 30년의 희생이 결국 인정받았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맞서 싸우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